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곳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면서 종교 때문에 마치 분단국처럼 갈라졌다고 합니다.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지방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의 길고 긴 분쟁에 대한 역사적 장면들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전력망과 전기 공급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 전력망이 화석연료 시대에 만든 거라서 계속 노후화되면서 블랙아웃 같은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발전과 이 전기의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전력망의 문제와 고민을 다룬 그리드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도 세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앙숙 관계인 분쟁국인데요. 이 나라들은 아직도 잊을만 하면 테러가 발생하고 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렇게 원래는 한 나라였다가 갈라진 두 나라 또는 세 나라로 갈라진 나라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십시오. 나마스테. 무슨 말이에요? 인도 말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로 가는군요, 오늘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참 그 지역을 이제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거든요. 대륙. 이게 아가 예. 버금가는, 그 대륙에 버금가는. 그 대륙까지는 아니지만 대륙 근처에 간.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인도와 이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우리 또 저기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할까?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유럽보다 커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합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대륙이라고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빼버리고 그러니까 유럽을 으쌰 들어가지고 휙 던지면은 중국 안에 쑥 들어가요 이게요. 그거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가득 찰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아시아가 한 대륙으로 퉁치기엔 너무 크거든요. 지금 인도만 하더라도 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예. 인도 아대륙. 예. 여기에 유럽을 쑥 집어 던지면 쑥 들어가요. 들어가요? 하긴 그 원래 세계 지도가 다소 북쪽이 과장되고 남쪽이 좀 그 축소돼서 보여지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괜히 커 보이고. 그리고 인도가 정확하게 인구는 자기네들도 모르고 대충 한 14억이라고 보고 파키스탄이 2억이고 방글라데시가 1억 5천이거든요. 그 합쳐가지고 한 17억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다 그런 동네 그 나라들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그 동네 이야기. 그 동네 이야기. 그 동네에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1번. 일단은 인도라는 이름이 자기네 나라가 이제 인도를 인도라고 부른 것은 얼마 안 돼요. 1858년에 영국에 의해서 그 동네 이름이 이제 인도라고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요? 그 전에는 이름이 인도가 아니었어요? 굽타 왕조, 무굴 제국 이름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란 이름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인더스 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 하구 지역이 그 지금도 지명이 신두예요. 신두. 근데 인도 바로 옆이 페르시아,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란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페르시아에선 S 발음을 못 하거든요. 또 그 동네는 그렇습니까? 서울시를 허울시라고 하고 서초구로 허초구. 그래서 신두가 힌두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요 페르시아에서 힌두가 된 게 다시 그리스로 넘어갔는데 그리스에서는 또 H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인두가 일단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이란에서는 하랑해 이래야 되는 그렇습니까? 하랑해. 당신만을 하랑해. 그렇군요. 여기가 하랑채야. 여기 와서 자. 하장님.
뭐요? 아닙니다. 네.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네. 인두가 되는. 그 발음이 아주 어려운 발음은 아닌데. 인두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영어에서는 어떤 큰 대륙이나 나라 이름 뒤에 A를 붙여요. 네. 그래서 아메리고가 발견한 땅이라고 해서 아메리카가 된 거고 아프리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두에 A가 붙어가지고 인디아가 된 거예요. 야.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인도를 이제 이제 식민화한 1858년에 네. 앞으로 이 동네 이름은 우리식으로 인디아라고 하겠다. 부른다. 얼마 안 돼요, 인디아라고 부른 때가.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영국은 인도를 무굴 제국 때부터 반식민지화를 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영국이 이제 그 전 세계 식민지 정책이 직접 통치가 아니었어요. 간접 통치.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통치하세요. 세금만 우리한테 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인구가 적었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네. 2천만 명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다 통치를 하겠습니까? 특히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벌써 10억이 넘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도저히 통치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굴 제국에 있는 여러분들 세금만 내십시오. 우리는 간접 통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이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발생을 해요. 무굴 제국에서. 네. 세포이가 이 세포가 아니라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이 농민, 평민이란 말인데 영국이 직접 통치를 못하다 보니까 간접 통치. 자 무굴 제국에 있는 용병들 오세요. 용병들 모집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영국 대신에 치안도 담당하고 국방도 한번 챙기십시오라고 용병 부대를 만들어요. 예. 이게 세포이 부대인데 그 나라 국민들을 그 나라가 다스리게. 그렇죠. 예. 이게 반란을 일으켜요. 영국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때부터 영국이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안 되겠다. 우리가 인구수가 좀 딸리더라도 인도를 직접 통치하자. 그래가지고 무굴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영국령 인디아로 국호를 바꿔버립니다. 국호라기보다 식민지를. 이제 무굴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극소수의 이슬람 신자들이 대부분이 힌두교도들을 다스리는 국가가 무굴 제국이었거든요. 네. 힌두교도들은 영국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이슬람 지배가 싫었었군요. 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멘붕이 와버려요. 우리도 똑같이 2등 식민 됐구나. 아하, 예.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그 식민 인도에서 이제 갈등을 벌이다가 이제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네. 영국은 계속 인도를 식민지로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 영국이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이 제코가 석세다 보니까 네. 도저히 지금 인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내 그 경제 상황 때문에. 떠긴 떠야 되는데 인도란 나라가 지금 힌두교와 이슬람이 치고받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야야야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어떻게 안 싸우냐고 지금.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영국은 지금 우리 국내 문제 때문에 우리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인도 너희들. 따로따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하. 이슬람이랑 힌두교도랑 알았다고. 그러면 힌두교도들이 너희들이 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남쪽 인도에 내려와서 살고 그리고 약간 인구수가 적은 이슬람 교도들은 동서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눠 살아라. 그래서 일단 1947년 8월 15일에 영국이 급하게 떠나버려요. 국경도 제대로 안 근 상태에서. 예. 일단은 힌두교도들의 남쪽 국가는 인도 공화국으로 탄생을 하고 북쪽에 있는 이슬람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는데 네. 영국이 참 뭐라고 할까 너무 대충 나라를 만들고 간 거예요. 파키스탄은 나라가 두 동강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연결도 안 돼 있어. 야. 이 두 개로 한 나라에 한 나라. 네. 이렇게 띄워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영국이.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아예 그냥 국경선도 안 긋고 영국이 도망간 지역이 있는데 카슈미르 지방이요. 아하. 맨날 우리가 분쟁 지역이라고 나오는 거. 예.
이 카슈미르가 일반 백성 국민들은 이슬람교도들이었는데 네. 왕족들은 힌두교였어요. 왕족이라면 그 카슈미르 왕국이었어요, 그게. 아, 그 동네가 네. 자치 왕국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왕족들은 힌두교도니까 우리 카슈미르는 인도 쪽이다. 인도 쪽으로 붙겠다 했는데 국민들은 뭔 소리냐고. 일반 민중들 대부분이 다 이슬람 교도들인데 우린 파키스탄에 붙겠다. 뭔 소리냐? 일단 인도와 파키스탄이 야, 왕 말 들어. 민중 말 들어. 해서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된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파키스탄이 이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나눠졌는데 모든 경제력은 서파키스탄에 집중이 된 거예요. 지금의 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이요. 네. 그러니까 동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족이 달라요. 그쪽은 벵골족. 가보기도 어려웠겠네요. 아니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네. 중앙 정부가 있는 서파키스탄에서 경제적 지원을 안 해주니까 슬슬 동파키스탄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어이, 서파키스탄 같은 파키스탄인데 왜 우리는 재정 지원을 안 해주고 너희들끼리 다 끼리끼리 해먹냐? 네. 서파키스탄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각자 도생하시라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적국인 인도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고. 자급자족하시라고.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때 1971년도에 우리 이 기자님께서 태어나신 그 네. 해에 이 동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을 해요. 겐지스 강이 범람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의 방글라데시 근처에서. 그렇죠. 예. 범람을 해요. 당연히 동파키스탄에서는 서파키스탄에게 요구를 했겠죠. 우리 여기 홍수 나가지고 이재민이 엄청 발생했다. 물자 좀 지원해라. 물자 지원해달라. 했더니 서파키스탄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예. 야, 이럴 바엔 우리 독립하자 하고 있는데 누가 독립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누가 접근을 했을까요? 독립 브로커가 있어요? 독립 브로커. 인도가. 가운데에서? 네. 왜? 분쟁 일으키려고. 두 나라들 사이 안 좋게 만들려고? 갈라놓으려고. 우리 동파키스탄의 우리 주민 여러분 종교를 떠나가지고 서파키스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민이 이게 수백만 발생했는데 안 도와주는 건 정말 인지상정이 아니죠. 우리 인도가 지원해 줄 테니까 독립하십시오. 이때서 서파키스탄이 발 빼라고. 어디 감히 우리 국내 문제에 끼어드냐고. 인도 콱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는 그럼 지원을 해달라고. 이래서 첫 번째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그때 발생을 해요. 인도가 방글라데시 자꾸 옆구리 찌르니까 네. 파키스탄이 기분 안 좋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1971년 그 홍수 이후에 예. 인도의 지원으로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한 국가가 바로 지금의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로 사이가 어떻게 서로 안 좋은가요? 세 나라가 서로? 서로 안 좋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일단은 방글라데시는 자기 독립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인도가 그나마 괜찮은데 파키스탄과 인도는 지금도 굉장히 원수 지간이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그 무굴 제국 당시에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뭐라고 할까, 이 물과 기름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시다시피 이슬람이랑 유대교랑 기독교는 한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슬람, 유대, 기독교. 예. 유일신. 근데 힌두교는 신이 몇 분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각자 나는 힌두교를 믿어. 그러면 각자 모시는 신이 달라요? 서로 몰라요. 누가 무슨 신을 모시는지? 지금 3억 3천 명의 신이 계세요. 그냥 마음속에 있네요, 신이 각자.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것 자체가 힌두가 인도니까 인도의 종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 종교들, 지역 종교들, 지역 민속 신앙들이 다 합쳐진 것이 이 힌두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인도 여행을 왔을 때 한 힌두교 신전에 갔는데 깜짝 놀란 적이 아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거기서 배역 하나 맡으신 거예요? 물어봤죠. 그 힌두교 사제한테 이분이 여기 왜 계시냐 했더니 자기들이 초대했대요. 거기는 그냥
괜찮은 분들은 다 일단 신으로 모시는 그런 컨셉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감당이 좀 안 된 거예요, 이게요. 3억 3천 명이 자기들도 기억을 못 하니까 하루에 한 분씩만 제사를 지내도 3억 3천 일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름 힌두교가 정리를 하는 것이 그 세 개의 신으로 축소를 해버렸어요. 예.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 근데 이 세 명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네.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 가지고 3억 3천 명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냐면은 분신을 만들자. 예를 들어 가지고 파괴신 시바신 같은 경우에 한 1억 명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이 시바신의 분신을 보내자. 그 분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타죠. 어차피 다시 또 신들은 여러 개가 되는데 옛날과 차이점은 뭔가 계통과 족보가 좀 생겼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인도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스트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간디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인도의 수천 년 정통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제일 높은 계급이 이제 그 브라만이라고 사제고 예.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라고 정치인, 그다음에 바이샤라는 그 상인, 그다음에 수드라라는 노예,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내 계급에 끼지도 못하는 불가촉 청민, 언터처블. 근데 요게 왜 생겼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이 있고 기원전 1500년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온 백인들이 있거든요. 네. 아리아인이라고 해서. 그 아리아인들이 원래 있던 인도의 원주민들을 피지배 계급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요 지금 말하는 카스트 제도를 만든 다음에 불만을 당연히 했겠죠. 예. 그 원주민들이. 아니 왜 우리는 수드라라는 노예고 당신은 브라만이란 사제입니까? 우리도 사제하겠습니다. 요거를 딱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윤회. 아. 돌고. 당신들은 다음 생에 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 차례야. 네가 왜 노예인 줄 아냐? 전생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너는 노예야. 다음 생에 너도 브라만 사제가 되고 싶냐? 그럼 불만 가지지 말고 이번 생에 열심히 살면은 다음 생에는 네가 브라만 사제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왜 지금 사제 브라만인 줄 아냐? 전생에 굉장히 그 많은 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브라만이야. 야. 라는 윤회 사상을 깔끔한 논리네요. 약간 이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약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약간 의도적으로 만든 게 윤회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깨기 위해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만든 윤회 사상을 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걸 깨기 위한 그 반발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불교. 불교가 윤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게 예. 불교는 윤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 윤회를 끈 차예요. 윤회로 자꾸 또 태어나고 또 죄짓고 또 어렵게 살고 또 그러니 윤회를 끊고 윤회 고리를 벗어나서 해탈을 하자가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윤회 자체는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윤회를 끊자. 여기서 또 연배가 나오는 질문이요. 윤회 고리를 끊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열반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열반의 상태? 네. 제일 기분 좋은 상황? 아마 이 기자님도 학창 시절 때 이분들 노래 꽤 들었을걸요? 무슨 그룹 사운드예요? 땅다랑 땅당당당다랑 땅당. 뭐예요? 널바나. 널바나가 그 열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열반 상태로 가자. 커트 코베인이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파키스탄과 인도, 방글라데시가 왜 그렇게 서로 사이 안 좋은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연원을 잘 살펴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의 IRA라고 부르는 이름의 법안이 통과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만든 차가 아니면 못 받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사실 이 법으로 희비가 엇갈린 또 하나의 큰 분야가 바로 전력 분야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100년 넘게 써온 전력망을 뒤집는 구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기차는, 우리가 관심 많은 전기차는 전체 이 IRA 법안 중에는 아주 일부분일 뿐인데요.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전력망에 대한 여러 이슈를 다룬 그리드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IRA법 안에는 뭐 전기차 보조금 문제도 있고, 배터리를 만들 때는 미국 근처에서 나온 원료로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법안도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전력망 관련해서는 무슨 내용 들어있는지도 처음 들었네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얘기만 거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 보조금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IRA 법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핵심은 앞으로 한 10년간 그러니까 3,700억 달러, 한 5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전기차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얼마냐, 이 500조 원 중에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1년에 전기차가 한 5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예. 이 모든 차에 지원금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당 1,000만 원 꼴인데, 예. 그러면 한 연간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많지 않네요. 500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큰 부분은 아닌 거죠. 물론 중요한 그 부분이지만, 예. 그럼 이거 어디다가 쓰냐 하면은 500조 원의 나머지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터 그거를 우리 집까지 오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집에 와서 쓸 수 있는 전기가 들어가는 좋은 가전 가구를 바꾸는 데까지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돈을 다 쓴다는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끌어들여서 가정에서 쓰는 게 문제가 좀 많았나 봐요, 미국이.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예. 이 법은 사실상 그거를 싹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크다. 예. 그 IRA 법안에서는. 예, 그 영향력을 한번 기업 주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네. IRA법 통과 이후에 아마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올랐던 게 테슬라잖아요. 예.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 법으로 진짜 웃은 건 누구냐? 태양광 업체. 이건 사실 좀 예상이 됐습니다. 태양광 발전해서 그 전기를 집집마다 쓰게 하겠다는 거니까. 예. 예. 태양광 업체가 승자인데 또 하나의 승자는 구리 채굴 업체였습니다. 구리는 왜요? 굉장히 이게 뜬금없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력망을 모두 뜯어 고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력망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네. 구리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리 전선. 예. 예. 전선하면 구리잖아요. 아, 그걸 다 뜯고 새로운 전선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걷어내고 전력망을 깔려면 어찌됐든 무슨 구조를 만들든 구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전선 업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해외에서도 구리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전선은 그냥 써도 되지 않습니까? 뭘 하든 간에 전선이 뭐 녹았겠어요? 닳았겠어요? 물론 그 전선들도 뭐 다시 쓰고 할 텐데 걷어내고 뭐 다시 설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를 훨씬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선 자체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또 다른 수혜 업체 중에 하나로 떠올랐었습니다. 옛날에 100년 전에 깔아놓은 전선으로는 이제는 전기 많이 쓰는 집집마다 가전제품 뭐 수십 개씩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숨은 승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 전력망에 있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책 제목인 그리드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드라는 건 우리가 익숙한 말은 아닌데 전력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떠오르실 거예요. 이걸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전봇대에 걸린 이제 전기줄 이런 게 하나하나 그리드인 건데, 좀 개념을 넓혀서 보면은 전기가 만들어진 발전소부터 그게 송전망을 타고 와서 또 뭐 배전이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친 다음 우리 집까지 오는
그 모든 시스템을 이제 묶어서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전력을 분배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기지국부터 스마트폰까지 오는 통신망 익숙하잖아요. 뭐 전기의 통신망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가 집집마다 혹은 공장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예, 이걸 그리드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모든 뭐 전기 공급 생산 배분의 시스템에 다 들어 있겠네요. 전 세계에 다 있는 거고. 예, 세계 어디나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제 지금 통신망, 수도망처럼 이제 뗄 수 없는 그게 된 겁니다. 이거에 관련한 고민은 뭐예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집까지 오면 적당한 굵기의 전선으로 연결하고 중간중간에 전선 처지지 말라고 전봇대 꽂아놓으면 되는 건데 네. 다른 고민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좀 더 익숙한 통신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우리가 옛날에 휴대전화 그냥 전화만 하던 시절에 쓰던 그런 통신망 있잖아요. 2G 시절에. 예. 근데 지금은 통신망으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 OTT를 보는 시대와 이제 옛날에 전화만 하던 시대가 있었으면 그 사이에 큰 변화가 뭐였냐면 2G에서 3G 그다음에 LTE 지금은 5G 통신망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력망은 생산 구조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으로도 하고 풍력으로도 하고 예.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앞으로 그게 훨씬 커질 건데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뭐 전기차도 생기고 여러 양도 가지 많아지겠죠. 네. 그 양쪽 끝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사이 구조는 달라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뭐 서울도 많이 발전했고 부산도 많이 발전했고 차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경부고속도로는 70년대 만든 거 그대로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발전하는 쪽도 구조가 굉장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지금은 큰 발전소 하나만 그냥 있는 건데 예. 이제는 한쪽에 발전소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구조고. 그렇겠네요. 화력 발전소 하나가 아니라 그렇죠. 풍력만 하더라도 바람개비 수십 개가 네.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말씀대로 그냥 고속도로 같은 거였던 거예요. 큰 그냥 목적지 2개만 이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수백 가구가 사는 곳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또 사용처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수백조 원을 들여서 싹 뜯어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그 전기를 어떻게 배송을 하지 하는 그 고민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리드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예. 지금까지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나인 건데 근데 그리드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를 보면 아 이거 진짜 큰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이 그리드라는 게 언제 시작됐냐 하면 1879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발전소에서 이제 도시 쪽으로 전기를 보낸 거예요. 처음 전기 만들어서 예, 이제 대규모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보낸 건데 도로 개통. 그쵸. 예. 근데 사실 전기라는 게 뭐 그렇게 이렇게 이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1800년대 초에 이미 전구도 만들고 전력 회사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특이한 어떤 활동 같은 정도. 산업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 그냥 그런 게 이때 전기라는 걸 만들었다더라. 밤에 전기를 쓰기도 해서 불도 켜긴 킨데 그쵸. 왜 켜는지 모르겠으나 그쵸. 근데 그때 만든 분들은 굉장히 얼리 어답터 수십 년을 앞서간 건데 이때쯤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전력을 가져와서 산업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1800년대가 끝날 때까지도 큰 의미가 없었는데 1800년대 말에 우리가 모두 아는 굉장히 유명한 분 토마스 에디슨이 예. 뉴욕에다가 이분이 좀 발명가이자 사업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큰 발전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객들 몇십 명을 모아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뭐 고객이 뭐 우체국 그리고 뉴욕 타임스 뭐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였냐면 밤에도 글자 봐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 전기 사다가 네. 전구를 달면 네. 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업화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된 건데 네. 고객 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명, 뭐 수십 곳 수준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뭐 전기 쓰는 곳이 수만 가구가 넘으니까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대규모 그리드는 흔적도 없었다 그때는. 그때는 발전소가 어디 있고 네. 그 발전소에서 뉴욕 타임즈로 한 줄 보내고 네, 우정국으로 한 줄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꺾어져서 저 동네로 또 하나 보내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때.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에디슨처럼 사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오히려 예. 그냥 그때 당시에 노면 전차가 있었으면은 전차 회사가 자기네 발전소 만들어서 5,000볼트로 보내고
전기 공급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전기가 필요한 기계를 돌리는 사람은 전기도 자기가 맞습니다. 알아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기 슈퍼마켓에 가는 게 아니라 다 텃밭 농사를 짓던 시대였어요. 자급자족.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막 110V, 220V, 5000V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필요한 대로 만든 거죠. 만들어진 대로 그냥 썼네요. 예. 그런 시대가 대부분의 시간을 초기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우리나라 한전처럼 전기 만드는 전문 업체 하나 두고 네. 전 국민이 그 전기 갖다가 나눠서 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는 안 했나 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거가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개혁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큰 발전소를 지어놓으면 단가는 싸지는데 예. 전기라는 거는 이게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게 물건은 그냥 안 팔리면 쌓아두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전기는 쌓아둘 방법이 지금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만들면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때 수요가 있지 않으면 발전소가 골치 아프다. 예. 그리고 문제는 너무 많이 쓰면 정전이 되고 너무 적게 써도 전력망에 부하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1892년에 세뮤얼 인설이란 또 다른 사업가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력의 가장 큰 문제는 낮에 별로 안 쓰고요. 보통 예. 출근할 때 많이 쓰고 낮에 조금 덜 씁니다. 한낮이니까. 예. 그런 다음에 퇴근할 때쯤 해가 지고 난 직후에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잘 때는 거의 안 쓰죠. 예.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은 계속 일정하게 많이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력 사업자들이 소규모 그 사업장 비싸게 받아왔어요. 조그맣게 만들고. 예. 이분은 엄청 싸게 만들어가지고 고객을 엄청 많이 유치해보자.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전기를. 네. 다들 비싸니까 안 쓰는 거다. 예. 덜 쓰는 게 문제면은 전력을 싸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모으자. 왜냐면은 10명이 쓰든 10,000명이 쓰든 전력 회사가 쓰는 돈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막 시카고에서 수천 명을 모읍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전기 쓸 사람 여기 모이세요. 네. 그럼 이 정도가 되면은 몇 사람이 스위치 끄고 올리고에 개의치 않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 새벽에 전기 안 쓰는 문제는 그 새벽에 공장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거의 공짜로 전기를 줄 테니까 너희가 좀 써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나중에 뭐 거기 가서 더 받으면 되니까. 또. 예. 그래서 인설이 보니까 이거를 가격을 낮출수록 수익이 늘더라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인설의 법칙이란 게 전력계에선 통하거든요. 인설이 뭐였죠? 사람 이름이었죠? 세뮤얼 인설. 어. 예. 이분이 보니까 가격은 낮출수록 수익이 는다. 살짝 한국계 느낌인데 이름은. 인설 뭔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인도 전통이 이어져가지고 전통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건데 새벽에 우리가 산업용 전기 싸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때부터 이어진 겁니다. 새벽에는 전기 쓸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런 혁신을 하고 지금 같은 대규모 발전소, 대규모 그리드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한 1960년대까지는 전기료는 계속 낮아져. 전기료는 계속 싸지는 거구나. 이런 시대가 이어져 옵니다. 네. 1960년대까지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쓰고. 네. 지금 우리나라 방식이랑 비슷하게. 맞습니다. 60년에는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때쯤 되면 지역별로 어떤 중요 사업자들이 그냥 다 독점 공급을 해요. 70년대 문제가 생기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연료 값이 오르는 거예요. 전기 만드는 원가가. 예, 처음으로 전기 만드는 값이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네. 또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뭐 마구마구 발전하면 좋아했는데 이때쯤부터는 막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발전소들이 옛날처럼 쉽게 막 싸게 발전하기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마진은 줄어들고 뭐 근데 지금까지 하는 뭐 발전 방식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대로 가자 하는데 네. 지역별로 독점 사업자들인데 별로 이때부터 그리드에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드라면 송배전. 예, 그냥 할아버지 때 설치해놨던 거 전기 잘 가잖아 하면서 그냥 냅두고 한 시절이 길었죠. 전선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는 못 찾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냥 뭐 하던 대로 살면 되고 뭐 전기 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100년 된 송전망 이런 것도 그대로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래도 열어보면 그게 구리선이잖아요. 예. 새로 만들어도 구리선이고.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세대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2003년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미국 동부 지역 거의 대부분이 정전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2003년 터집니다. 이때 왜요? 무슨 전기가 너무
수요가 많아져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말 황당하게도 전선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까지 걸려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왜냐면 너무 낡다 보니까 나무에 끊어지는 경우 정말 많고 피복이 살짝 벗겨지기만 하면 그렇게 그쵸. 되겠죠. 그리고 이 전력을 관리한 시스템이 굉장히 낡아서 거기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정전이 났고 60억 달러의 피해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한 번이었냐? 2014년에는 1년 사이에만 77건의 대형 정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드가 점점 이제 노쇠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예.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전선을 옛날 거 쓰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쵸. 정전되고 이러면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도 생기는데요.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커진 게 또 문제예요. 태양광 풍력. 네. 예. 왜냐면은 전력이 낡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큰 발전소 하나에서 집으로 오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동네마다 언덕 위에는 풍력 발전소, 우리 네. 동네 텃밭에는 태양열 발전소 이렇게 지을 텐데 지금처럼은 그냥 큰 인천공항으로 비행기가 몰려드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마을에서 마을로 뭐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뭐 미세하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집에서 남는 전기 남한테 팔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전력회사들은 도매상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좀 조그만한 그 전력 공급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 전력 거래도 있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복잡해지고 와, 사고 가능성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 다시 하고 체계도 다시 만들자. 예, 전선도 맞습니다. 다 뜯어내고. 그래서 다 뜯어내자. 이게 수백조 원이 들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처럼 낡은 걸 바꾸다 정도가 아니라 구조를 예. 바꾸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화력 발전소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데 네, 태양광 풍력은 햇빛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거라서. 그렇죠. 그것도 또 장소를 좀 탈 것 같고. 또 다른 문제가 그런 미세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편중이 훨씬 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화력 발전소는 뭐 그냥 매연 때문에 도심에는 못 짓지만 뭐 가까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한국만 해도 전남에 대부분 태양 발전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예. 전력은 수도권에 쓰잖아요. 야, 그것도 고민이겠네요. 그렇죠. 그 수백 킬로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륙에서는 초장거리 송전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예. 또 다른 건 이거를 그러면 저장을 하는 방법을 만들자. 그럼 가져오면 되잖아 해서 예. 수소나 배터리 같은 것도 앞으로 같이 많이 개발해야 되는, 이 전력망 개선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다.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전기는 만들기만 하면 배달은 저절로 되는 시대였는데 배달도 이제 골치 아파진다. 예, 맞습니다. 전력 배달이 중요해집니다. 예. 우리가 잘하겠네. 예, 우리가 잘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재미있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